1959년 1월 러시아 우랄 산맥은 차갑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기온은 영하 30도를 밑돌았고 눈은 하늘에서 끊임없이 내려 세상을 삼켜버렸다. 하지만 바로 그 극한 속으로 9명의 젊은이가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들은 두려움을 모른 채 눈보라를 가르며 나아갔고 그들의 모험은 훗날 세상을 뒤흔드는 미스터리가 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다이아틀로프 고개 사건이라고 부른다. 원정대의 리더는 23세 전자공학 학생 이고르 다이아틀로프였다. 그는 준비성과 책임감으로 유명했고 모든 대원들이 그를 믿고 따랐다. 그는 혹독한 설원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난로를 직접 제작해 가져왔고 노선과 지도를 치밀하게 검토했다. 그의 꼼꼼한 성격은 탐사대의 든든한 기둥이었다. 함께한 대원들도 저마다 이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류드밀라 두 번이나 강단 있는 여성으로 체구는 작았지만 누구보다 강인했다. 조레스 콜모고로바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었다. 루스테름 슬로보다인 유쾌한 농담으로 동료들을 웃게 했고 위기에서도 낙관을 잃지 않았다. 니콜라이 티보브리녀르 침착하고 이성적인 태도로 신뢰를 얻은 청년이었다. 알렉세이 크리보니셴코 음악을 사랑한 그는 기타를 짊어지고 눈보라 속에서도 노래를 불렀다. 세면호 졸로타료프 37세의 전쟁 경험자였다. 나이가 많은 그가 갑자기 탐험에 합류한 이유는 지금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유리 도로셴코 활발하고 열정적이며 언제나 앞장섰다. 알렉산드르 콜레바토프 꼼꼼하게 기록을 남기는 과학도였다. 마지막으로 유리 유딘 그는 건강 문제로 중도 하산했지만 결과적으로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다. 1959년 1월 23일 탐사대는 열차에 몸을 실었다. 객차 안은 웃음과 노래로 가득했다. 사진 속에는 장난스러운 포즈와 환한 미소가 담겼다. 창밖에는 눈으로 덮인 황량한 풍경이 끝없이 펼쳐졌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두려움 대신 설렘이 빛났다. 1월 25일 그들은 마지막 마을 비자이에 도착했다. 이곳은 문명의 끝이었다. 이후로는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산과 눈뿐이었다. 주민들은 그들을 환대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이 향하는 산은 오토르텐, 원주민 언어로 가지 못할 곳이라는 이름을 가진 산이었다. 며칠 동안 대원들은 마을에서 머물며 장비를 정비하고 식량을 나누었다. 밤이면 기타 소리와 노래가 울려 퍼졌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일기장에는 우리는 젊고 강하다. 이 여정은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이다라는 기록이 남았다. 그러나 1월 28일 불운이 찾아왔다. 유리 유딘이 허리 통증과 관절염으로 인해 더 이상 여정을 이어갈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친구들에게 말했다. 반드시 돌아와야 해. 친구들은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 금방 돌아올 거야. 그러나 그것은 다시는 지켜지지 못할 약속이 되었다. 9명만이 서론으로 향했다. 눈보라는 점점 거세졌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서로를 격려하며 전진했고 밤이 되면 텐트를 치고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버텼다. 일기장에는 눈보라가 몰아치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다. 우리는 함께이기 때문이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며칠간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다. 사진 속의 얼굴은 여전히 활기차고 웃음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2월 1일 상황은 달라졌다. 폭설과 강풍으로 인해 길을 잃은 그들은 결국 홀라치클 능선에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이고르 다이아틀로프는 무전을 보냈다. 길을 잠시 잘못 들었지만 모두 무사하다. 능선에 텐트를 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이 세상에 전해진 마지막 메시지였다. 2월 12일 원정대가 귀환해야 할 날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기다리던 가족들은 점점 불안에 떨었고 학교와 당국에 연락했다. 결국 소련 정부는 구조대를 조직해 실종된 9명을 찾기 위한 수색을 시작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설원 속에서 구조대는 그들의 흔적을 찾아야 했다. 2월 26일 수색대는 마침내 탐사대의 텐트를 발견했다. 그러나 그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텐트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바깥으로 찢겨 있었다. 칼이나 날카로운 도구로 급히 자른 듯한 흔적이었다. 게다가 장비와 옷, 신발, 지갑, 심지어 카메라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다. 눈 위에는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놀랍게도 발자국은 허겁지겁 달아난 흔적이 아니라 마치 차분히 걸어나간 듯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발자국은 이상했다. 맨발, 양말 차림, 한쪽 신발만 신은 발자국이 눈 속에 어지럽게 이어졌다. 그 길은 숲속을 향하고 있었다. 수색대는 숲속에서 두 구의 시신을 발견했다. 그들은 맨발의 속옷 차림이었고 불을 피우려 한 흔적 옆에 쓰러져 있었다. 손과 발에는 화상 자국이 있었으며
눈을 뜬 채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다.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그들은 불을 피워 몸을 녹이려 했지만 끝내 버티지 못한 듯 보였다. 텐트와 숲 사이에서는 세 구의 시신이 더 발견되었다. 그들은 텐트로 돌아가려 했던 듯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었다. 얇은 옷차림에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상태였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총 5명의 시신이 발견되었지만 나머지 4명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눈보라로 수색은 지연되었고 봄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2달 뒤 계곡 아래 깊숙이 쌓인 눈 속에서 나머지 4명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더욱 끔찍했다. 한 명은 두개골이 심하게 함몰되어 있었고 또 다른 이는 갈비뼈가 산산조각 나 있었다. 한 여성은 혀와 눈이 사라진 상태였으며 또 다른 이는 안면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있었다. 그들의 부상은 단순한 추락이나 사고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옷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이었다. 정상치보다 몇 배나 높은 수치였다. 게다가 일부 대원의 피부는 주황색으로 변해 있었고 주변 나무에는 불에 탄 흔적이 있었다. 사건의 전모는 점점 더 기묘해졌다. 텐트가 내부에서 찢겨 있었다는 점, 대원들이 속옷 차림으로 눈보라 속을 걸어 나갔다는 점, 공포에 질린 얼굴, 설명되지 않는 외상, 혀와 눈이 사라진 시신, 방사능, 그리고 불에 탄 나무들, 어느 것 하나 정상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소련 당국은 사건을 수사했지만 결과는 모호했다. 사건의 공식적인 결론은 불가항력적인 자연의 힘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 사람들은 납득하지 않았다. 언론은 연일 의문을 제기했고 대중은 다양한 추측을 쏟아냈다. 왜 9명은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그렇게 기묘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는가? 첫 번째 가설은 군사 실험설이었다. 당시 소련은 비밀리에 신무기를 실험하고 있었고 탐사대는 그 실험이 희생양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시신과 옷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었고 피부가 주황색으로 변한 점, 주변 나무가 불에 타 있었다는 점이 이 가설의 근거였다. 게다가 대원 중 한 명이 KGB 요원일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군사 장비나 폭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두 번째 가설은 UFO설이었다. 당시 인근 주민들은 사건 발생 시기 전후로 하늘에서 밝은 빛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탐사대가 남긴 사진 속에도 정체불명의 빗줄기가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그들이 UFO의 공격을 받았고 그 결과 방사능이 검출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역시 텐트를 급히 벗어나야 했던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했다. 세 번째는 원주민 공격설이었다. 그러나 수색에 참여한 원주민들은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공격의 증거도 없었다. 네 번째는 예티설이었다. 설원 속 괴생명체가 그들을 습격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다. 일부는 대원들이 남긴 사진 속 그림자에서 예티의 흔적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다섯 번째는 환각설이었다. 혹독한 기후와 산소 부족 혹은 잘못된 음식으로 대원들이 집단 환각에 빠져 서로를 해쳤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역시 치명적인 외상과 혀가 사라진 시신을 설명하지 못했다.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수많은 질문이 남았지만 그 어떤 것도 명확히 답을 주지 못했다 좋습니다. 세상은 다이아틀로프 고개 사건을 결코 잊지 않았다. 미스터리 애호가들과 연구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이 사건을 파헤쳤고 수많은 책과 다큐멘터리가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여전히 누구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실히 설명하지 못했다. 1990년대 소련이 붕괴된 뒤 비밀 문서들이 일부 공개되면서 사건에 대한 관심은 다시 불타올랐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 레프 이바노프는 은퇴 후 언론에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 그는 상부로부터 방사능 검사 결과를 감출하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시신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사실이 분명히 존재했다고 밝혔다. 그의 말은 다시금 군사실험설과 UFO설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다른 가능성에 주목했다. 바로 눈사태 가설이다. 현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소규모 눈사태가 텐트를 덮쳤을 가능성이 있었다. 텐트 위에 쌓인 눈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대원들이 질식이나 압사 위기를 느끼고 급히 도망쳤다는 것이다. 옷과 신발을 챙길 여유조차 없었던 이유도 설명할 수 있다. 그들은 숲으로 도망쳤지만 혹독한 추위에 차례로 목숨을 잃었다. 계곡 아래에서 발견된 심각한 외상 역시 눈 속에 매몰되거나 추락하면서 발생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19년 사건 발생 60년 만에 러시아 검찰은 재수사를 시작했다. 최신 과학기술을 활용한 분석 결과 공식 결론은 눈사태였다. 재수사팀은
다이아틀로프 일행은 텐트를 친 위치를 잘못 선택했고 그들의 전문성이 오히려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경험 많은 대원들이 서론에서 위험을 과소평가한 결과 비극을 맞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족과 전문가들은 이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약 단순한 눈사태였다면 왜 텐트는 내부에서 찢겨 있었을까? 왜 일부 시신에서 혀와 눈이 사라졌을까? 왜 방사능이 검출되었을까? 그리고 왜 그들의 얼굴은 극도의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을까? 이 질문들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남아있다. 다이아틀로프 고개 사건은 단순한 사고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 자연의 위협, 그리고 미지의 공포가 한데 뒤섞여 만든 거대한 수수께끼다. 9명의 청춘은 단순히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날 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존재와 맞닥뜨린 듯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 그들이 텐트 안에서 잠을 자던 순간 바깥에서 들려온 알 수 없는 소리, 땅이 흔들리고 눈이 무너져 내리는 진동. 대원들이 급히 텐트를 찢고 뛰쳐나갔을 때 그들의 눈앞에는 혹은 눈사태, 혹은 알 수 없는 빛, 혹은 인간이 아닌 무언가가 서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마지막 발자국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준다. 맨발로, 양말 차림으로 한쪽 신발만 신은 발자국은 눈보라 속에서 숲으로 이어졌다. 발걸음은 혼란스럽지 않았다. 차분히 걸어나간 흔적이었다. 마치 그들이 무언가에 홀린 듯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린 듯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계곡 아래에서 발견된 시신들, 심각한 외상, 사라진 혀와 눈, 방사능, 불에 탄 나무들,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눈사태로 설명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날 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진실이 숨어 있었던 것일까? 오늘날까지도 다이아틀로프 고개 사건은 러시아 3대 미스터리 중 하나로 꼽힌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영화로, 다큐멘터리로, 책으로 재현하며 끝없는 질문을 던진다. 그러나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는다. 9명의 젊은이들은 이제 영원히 눈 속에 잠들었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의문은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전히 살아있다. 그날 밤 다이아틀로프 고개에서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눈사태였을까? 군사 실험이었을까? 외계의 개입이었을까? 혹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어떤 힘이었을까? 다이아틀로프 고개 사건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이었을까?